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윈주의 장르 이론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마음의 구조, 모듈화된 마음의 구조와 하위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다윈주의 장르 이론 강의 자료의 5페이지부터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화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동영상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진화주의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현대 진화 생물학의 성과들입니다. 진화 생물학의 범주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문들이 생물학과 관련된 그런 그 학문들이 세부 학문들이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학문적인 성과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뇌과학이라든가 인지과학이라든가 신경과학이라든가 세포과학이라든가 이러한 그 다양한 생물학의 그런 현대적인 학문의 영역들이 진화주의의 바탕을 두면서 인간과 또 유전자와 인간에 대한 그런 그 생물학적인 이해의 수준을 훨씬 더 높이고 있고 또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뇌과학이라든가 인지과학, 세포과학, 신경과학 이러한 다양한 진화주의 생물학의 최신의 성과들을 통해서 인간의 뇌구조가 이렇게 통으로 하나의 어떤 그 영역이 인간의 뇌가 행하는 많은 그러한 그 행위들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모듈화되어 있는 각각의 그런 모듈들마다 이렇게 책임지고 행해야 될 그런 그 이 미션들이 분리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다양한 모듈들의 복합체가 인간의 뇌구조이고, 그러한 인간의 뇌구조의 모듈화된 그러한 구조에 기반을 둬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다양한 모듈화된 심리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듈화된 인간의 마음의 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성과를 우리가 바탕에 두면서 오늘 살펴보게 되는 부분들은 인간들의 그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의 구조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진화주의의 바탕을 둔 심리학을 우리가 진화 심리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진화주의 생물학에서 확인된 그런 다양한 인간의 뇌구조와 관련된 그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 구조까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진화 심리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소개된 지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심리학이지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기존의 심리학을 대체하면서 굉장히 유력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 심리학의 최신 그런 그 흐름인데요.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마음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혹은 유기적인 행동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목적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목적의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행위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구조들이 복합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화 심리학의 관점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규명들이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역사, 인간들이 겪어왔던 진화의 과정에서 그러면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런 그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 인간들의 마음은 어떤 문제에 각각 이렇게 그 대응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각각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런 모듈화된 마음의 구조들은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구분되고 독립적인 그런 자기의 구조들을 발전시켜 왔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적응적 문제라는 개념이 있었죠. 생명체의 진화의 과정에서 그 생명체의 생존과 번식에 가장 큰 그 장애 요인이 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진화적 적응, 또 적응적 문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적응적 문제들을 인간들의 진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생존과 번식에 가장 중요한 적응적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사랑에 관련된 문제들. 어쨌든 인간이 번식을 하고 생존을 하고 자기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해서는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손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성장을 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루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인간의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에는 사랑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사랑과 관련해서 짝사랑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훨씬 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 구조에 중요한 그런 적응적 문제,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됐던 그런 적응적인 문제들이 됐을 거라는 거죠. 또 그 밖에도 내 아이에 대한 그런 애정이라든가 또 우리 가족끼리의 연대를 그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문제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가족끼리 먼저 결속이 되어야 다른 공동체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들. 또 가족의 그런 범주를 넓혀서 공동체의 범주를 넓혀가려면 우정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이웃과의 어떤 이런 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도 중요한 그런 적응적 문제였을 것이고, 뭐 협력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 문제들도 나는 이거 내가 믿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중에 섞였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해내는 것도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적응적 문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자연 현상에 대한 개념화. 예를 들면 해가 뜨고 낮이 지는 거를 하루라고 우리가 개념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간의 그런 정신 문명 수준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자연 현상에 대한 개념화라든가 그 밖에 뭐 소통, 지위, 규범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적응적 문제였다는 거죠. 인간들의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마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한 것이 아니다. 왜? 실제로 하나의 마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마음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마음은 쉽게 그것을 그러한 스트레스들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의 마음의 구조가 다양한 그런 복잡한 문제들과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인간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양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의 구조가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구조를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조가 각각의 문제에 일대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예를 들면 사랑에 관련된 마음은 사랑에 관련된 모듈이, 미움에 관련된 마음은 미움에 관련된 모듈이, 연대에 관련된 마음 그 문제는 연대에 관련된 그 심리적인 모듈이, 혹은 뭐 그 대립이라든가 싸움, 증오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는 그것에 대응하는 각각의 모듈들을 만들어서 그 문제에는 그 모듈만이 대응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듈화된 마음의 구조들을 진화시키면서 다양하게 맞이했던 그런 적응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은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모듈들이 아예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듈들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균형감을 이루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의 마음은 그런 상호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위 모듈화된 그런 마음의 구조들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큰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한 개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구조를 한꺼번에 형성을 해서 진화시켜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그런 마음의 구조를 모듈화된 구조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기존의 인식과는 차별화된 과학적인 인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기존의 심리학이라든가 혹은 기존의 어떤 도덕과 관련된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여러 가지 그런 학문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러한 그 각각 구조화된 그런 그 개별적인 모듈들의 각각의 그런 적응적인 문제들, 각각의 욕망들을, 그러한 적응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을 발현시키는 그런 각각의 모듈들의 복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비어있는, 태어날 때부터 하얗게 비어있는 그런 빈 서판,
같은 상태로 인간의 마음은 형성돼서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어떤 공동체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러한 교육에 의해서 인간들의 심리가 심리 구조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작용들이 하나하나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로 많이 그 주장들을 해 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사회화의 어떤 필요성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 도덕적인 어떤 그 규범들을 이해시키고 그런 규범들의 그 사회적인 활용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론들이 일정하게는 또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식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모듈화된 그런 마음의 구조를 설명을 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그 강의 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도표로 볼 수 있는 메슬로우라는 학자의 욕구 피라미드 이론인 것이죠. 자, 기존 심리학에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그런 그 설명이었고 혁신적인 이론 모델이었던 거죠. 어떤 측면에서 기존의 심리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하나의 하얀 빈소판과 같이 태어나서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이 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안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런 방향으로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결정론에 가깝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기존의 심리학이었다면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간의 마음이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단계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이론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론이었다. 그러나 이 메슬로우의 이론에도 일정한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메슬로우 이론들. 그 예를 인간의 마음의 이 성장 단계를 크게 5가지 단계로 보는 거죠. 생태적인 욕구 추구의 단계, 그 다음에 그 안전의 욕구 추구의 단계, 그 다음에 애정과 공감의 욕구 추구의 단계, 그 다음에 존경의 추구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 추구 단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인간은 처음에는 이런 생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들 을 주로 한다. 그런데 그런 생리적인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 애정과 결핍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을 맺기 위한 그런 그 행위들에 나서게 되고 그 단계가 충족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고 또 그런 존경을 많이 받게 되는 욕구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아 실현의 단계에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낮은 단계인 생리적인 욕구 추구의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인간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에는 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자아 실현 욕구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메슬로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구조를 나름대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메슬로우의 관점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의 단선적인 그런 그 구조여서 여러 가지 구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서게 되고 또 이 단계를 극복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단선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메슬로우의 이론에 대해서 이러한 그 회의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다른 하위 욕구들은 전혀 우리가 충족받지 않고도 자아 실현의 욕구 충족이 주는 쾌감만으로 인간은 살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반론들이 제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간은 여러 개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일까? 예를 들면 존경의 욕구를 충족받기 위한 그런 노력과 동시에 애정과 결핍에 관련된 그런 그 욕구 충족을 받기 위해서도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 그런 반론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메슬로우의 이런 욕구 피라미드 이론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위 욕구에서부터 상위 욕구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더 나은 스스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일정하게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도 그 관광과 관련된 그런 이론이라든가 혹은 뭐 축제와 관련된 그런 서적들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으로 정치학의 영역들에서는 이러한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이론을 여전히 많이 인용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러한 관광 자원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의미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다, 의미 있는 축제다, 혹은 우리의 정치 행위가 그런 우리 국민들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러한 정치 행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할 때 메슬로우의 이론을 많이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의 어떤 그 정책들이라든가 사업들을 추진할 때 정당성을 얻게 하는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시한다라는 측면에서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가 일정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런 하위자와에서 상위자까지를 추구하는 것을 선한 그런 행위로 인식하는 그러한 그 인간에 대한 인식이 과연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올바른 인간에 대한 이해일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마블 유니버스의 그런 그 히어로 영화들과 DC 코믹스 유니버스의 히어로 영화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막 그 세계 영화 시장,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마블의 히어로들이 DC의 히어로들에 비해서 월등한 그런 성적을 거뒀죠. 그러니까 대중예술 영역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보다 많은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마블의 히어로들은 성공적이었던 반면에 DC의 히어로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블의 히어로들과 DC의 히어로들을 비교하면서 받아들일 때 이런 인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블의 히어로들은 더 매력적이고 DC의 히어로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왜 마블의 히어로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DC의 히어로들은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까? 자, 대표적인 게 마블의 히어로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입니까? 어벤져스 시리즈의 많은 캐릭터들 가운데 아이언맨이라고 하면 이제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강철 슈트를 입고 이제 아이언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이언맨의 역할을 하는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기존의 전형적인 히어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히어로의 자격조차도 의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바람둥이인데다가 굉장히 고집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잘 삐지기도 하고 뭐 이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가 어떤 명분이라든가 정당성만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주어지면 그때는 목숨 걸고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내놓고 빌런들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활약을 펼치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이런 히어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메슬로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이 히어로여야 되는데, 그런 영웅이어야 되는데, 그런 영웅이 메슬로우 관점에서 뭐 바람둥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잘 삐지기도 하고 그런 욕구 충족을 동시에 원하는 그런 캐릭터라면, 메슬로우의 이론에서는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려질 수가 없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미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뭐 짝짓기에 그런 뭐 애정과 결핍에 관련된 욕구라든가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 낮은 단계의 그런 욕구들을 이런 히어로가 고집을 피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는 오히려 메슬로우의 그런 이론을 봤을 때는 자아실현의 단계에서 보여지는 모습보다도 그렇지 않은 하위 이 욕구 단계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영웅 캐릭터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DC 코믹스의 히어로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모델에
좀 더 충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슈퍼맨도 마찬가지고 배트맨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정의, 지구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라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다른 개인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다 희생을 하고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거야.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DC 코믹스의 주요 DC 코믹스 유니버스에 등장을 하는 주요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맨이라든가 뭐 배트맨이라든가 원더우먼이라든가 그런 캐릭터들의 그런 그 특성, 성격인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매실로의 그런 모델에 좀 더 부합하고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DC 코믹스의 영웅 캐릭터들을 과연 현대 그런 그 관객들, 현대 대중들은 선호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있다기보다는 좀 고루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꼰대스럽고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DC 코믹스의 캐릭터들은 지나치게 정의로운 강박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정의로운 강박증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좀 올드하고 꼰대 같고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DC 코믹스 캐릭터들의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것이죠. 관객들이 그런 동시에 여러 가지 욕구,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인간적으로 느낀다라는 것. 그리고 역으로 DC 코믹스의 그런 정의로운 강박증에 걸린 자아실현 욕구에 충실한 그런 캐릭터들로부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는 다양한 욕구, 욕망들의 층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블의 캐릭터들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 DC 코믹스의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DC 코믹스의 캐릭터들로부터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동질감, 일체감을 마블 캐릭터들로부터는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으로 마블의 캐릭터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현대 관객들이 그런 다양한 욕구들을 심지어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들로부터 그런 정서적인 동질감,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관객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관객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어떤 구조라든가 마음의 작동은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욕구들을 동시에 추구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이라든가 그런 욕구들끼리의 충돌이라든가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캐릭터 그러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 영화라든가 대중예술 작품들을 보다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유추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메슬로우 욕구 피라미드 이론을 대체하는 진화 심리학의 하위 자아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위 자아 이론은 진화 심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 가운데 대중예술 영역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론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 생물학의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그 탐구의 결과들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은 모듈화된 구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모듈화된 구조들이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인간들의 심리 상태는 그러한 각각의 적응적 문제에 대응을 하는 각각의 모듈들, 각각의 욕망들을 다루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모듈들의 복합체이다라는 것이 진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하위 자아 이론의 기본적인 그런 과학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이다.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페이지에 이 하위자에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그처럼 여러 가지 모듈화된 그런 그 구조들이 있어서 그런 모듈화된 구조들마다 각각의 욕망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욕망들을 각각의 모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그런 이 문제들은 인간의 진화 역사 과정에서 인간들에게 중요했던
적응적인 문제들, 굉장히 많은 적응적인 문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짝짓기의 문제들, 뭐 가족 연대의 문제들, 친구와의 유대 문제들, 그다음에 사기꾼을 감별해내는 그러한 그 사기꾼에 대한 경계의 문제들, 또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그런 개념화의 문제들, 뭐 이런 등등등들. 또 예를 들면 싸워서 적을 맞아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어떤 욕구를 또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들도 있었고, 때로는 그런 연대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폭력보다는 양보하고 희생을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욕구들이 인간들에게는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한 욕구 욕망들을 각각 이렇게 그 담당을 하면서 그러한 욕구 욕망들과 관련된 심리적인 어떤 자아가 표출되어야 될 때, 그런 모듈들이 그 개체를 대표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의 구조가 진화해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진화 심리학의 하위 자아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위 자아 이론을 제일 먼저 주창을 한 진화 심리학자가 켄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인데요. 켄릭은 그 인간들의 마음의 구조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적응적인 문제들에 조응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하위 자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하위 자아들을 대표적으로 기본 동기에 따른 큰 6가지 모델로 그런 그 하위 자아의 그런 유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자료 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 그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켄릭은 기본 동기에 의해서, 하위 자아들은 기본 동기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통제되는 하위 자아들의 유형을 크게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나는 협동가, 두 번째는 야심가, 또 야경꾼, 강박증 환자, 자유분방한 싱글, 훌륭한 배우자, 부모, 이런 등등등등이 6개가 더 되네. 하나, 둘, 셋, 넷. 7개의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협동가, 야심가, 야경꾼, 강박증 환자, 자유분방한 싱글, 훌륭한 배우자, 부모, 이런 등등등의 하위자의 유형들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7가지 유형의 하위 자아들이 각각 독립적인 마음의 그런 모듈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모듈들이 한꺼번에 다 개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체가 놓여진 어떤 환경에 있어서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그 개체를 가장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위자아가 그 순간에 이 개체의 전면을, 그 개체의 얼굴, 표정을 이루는 거죠. 개체의 전면으로 나서서 나머지 자아들을 통제하면서 그 순간에 가장 유리한 자아가 개체를 대표한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져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이 되면, 또 다른 자아가 다시 한번 그 개체를 대표하면서 나머지 자아들을 통제하면서 그 자아를 대표한다. 그래서 하위 자아들의 관계는 그때그때 그 환경에 있어 어떤 순간, 어떤 그 공간,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 안에서 그 개체를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기본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동기가 어떤 동기가 지금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다양한 하위자들이 순환적으로 그 개체를 대표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켈릭의 하위자아 이론이고, 그러한 켈릭의 하위자아 이론을 인간의 욕구를 설명을 하는 그런 그 구조로 도식한 것이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켈릭의 욕구 피라미드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낮은 단의 하위의 욕구들이 충족되어서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단선적인 구조이고, 하나의 욕구가 그 단계의 그 개체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켈릭의 욕구 피라미드를 보면 그런 7가지 단계의 유형의 그런 그 하위 자아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켈릭의 피라미드와 메슬로우의 피라미드의 가장 큰 차이는, 켈릭의 욕구 피라미드를 보면 각각의 층위들이 이렇게 그 서열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는 그런 모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모델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그때그때 기본 동기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바람둥이의 자아가, 때로는 아버지의 자아가, 때로는 강박증적인 자아가, 때로는 뭐 부모의 자아가 순환적으로 이렇게 그 개체를 대표하면서 나머지 자아들을 통제하는 균형과 조화의 그런 그 개체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켈릭의 이론입니다. 자, 켈릭의 이론의 가장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그 7가지 유형들을 보면 서로 모순되는 자아들이 하나의 개체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협동가, 야심가, 야경꾼, 강박증 환자, 자유분방한 싱글, 훌륭한 배우자, 부모 이런 하위자들 7가지 모델의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 협동가와 야심가 어울리지 않죠. 협동가는 다른 나의 어떤 야심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캐릭터가 협동가인데 야심가는 협동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욕구 욕망을 추구하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내가 큰 성취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캐릭터가 야심가 캐릭터죠. 인간의 마음에는 협동가 자아와 야심가 자아가 같이 공존하면서 때로는 협동가의 자아가 그 개체를 대표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협동가의 자아가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때로는 야심가의 자아가 큰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야심가의 자아가 그 개체를 대표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 두 개체가 공존하고 있다. 수평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이게 켈릭의 설명인 것입니다. 또 바람둥이 자아와 훌륭한 배우자 혹은 부모의 자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된 그런 그 관계의 자아들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 바람둥이적인 자아와 또 훌륭한 부모 혹은 훌륭한 배우자의 자아가 수평적인 관계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혼인 사람에게는 바람둥이 자아가 훨씬 더 유리하게 그 개체에게 무언가를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바람둥이 자아가 좋은 짝을 찾아내서 어떤 사람과 짝을 이루는 것이 나의 미래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문제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보다 잘 수행하고 그 고민의 해답들을 좋은 방향의 해답들을 얻기 위해서는 바람둥이의 자아가 활성화되는 것이 미혼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나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바람둥이 자아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곤란하겠죠. 바람둥이 자아는 잠깐 들어가 넣어두고 오히려 훌륭한 배우자의 자아, 훌륭한 부모의 자아가 그 개체를 대표해서 가족의 안녕과 또 그런 그 화합,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자기 아이를 위해서 끔찍하게 뭐 아빠 바보가 되든 딸 바보가 되든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유전들 혹은 문화적인 유전들을 최대한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해줘서 이 아이가 훌륭한 그 개체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가정을 이루은 기혼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자아가 된다. 그러나 미혼의 자아들에게도 훌륭한 부모나 훌륭한 배우자의 자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 때가 되면 이 자아들이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했다고 갑자기 바람둥이가 개과천선해서 자아 실현을 해서 최수종 같은 사람으로 바뀐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쉽게 무언가가 확확 달라지고 변화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 모든 개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려면 우연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한 그 수학적인 확률의 어떤 행위들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방식의 진화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똑같은 인간들은 미혼일 때의 문제와 기혼일 때의 문제를 오랜 세대에 걸쳐서 같은 문제들을 그 적응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우리 선조들로부터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이 여러 가지 마음의 모듈 가운데 이 모듈은 짝짓기의 문제를, 이 모듈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모듈은 결혼했을 때 나의 배우자를 아끼고 평생 동반자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 마음 안에 갖춰놨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한 문제를 우리 그 개체의 어떤 일생에서 그러한 문제들과 마주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의 적극적이고 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자아들이 등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전혀 새로운 방식들을 떠올리면서 적응을 하고 해결을 한다?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리 켈릭이 설명하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하위 자아들의 그런 그 순환적인 그런 이 상호작용과 또 순환적인 그 역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그 환경에 맞게 그 환경 속에서 가장 그 개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맞이하고 그런 문제들에 따른 해결 방식을 도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구조들을 인간들은 진화 과정에서 이미 장착해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위 자아들은 같은 유형의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하위 자아가 있고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하위 자아들이 있지만 인간들의 마음은 현재의 도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중요한 그 인간들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됐던 그 중요한 이유, 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는 그대로의 순수했던 인간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인간들에 있어서의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잘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하위자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하위자가 우리 마음에는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의 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하위자도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스스로의 본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토니 스타크에게 바람둥이 기질이 전혀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드러내고 그런 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결코 그것이 인간적이지 않다거나 악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를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거나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 현대 도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자아도 인간들의 진화 역사 과정에서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적응적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우리 마음의 모듈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켈릭의 하위자 이론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다양한 자아들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관계의 자아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그 순간에 가장 유리한 자아가 그 개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순환하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는 것이 대중예술 종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식이 될 것이다. 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DC와 마블의 캐릭터들이 어떤 유형의 캐릭터들이 보다 큰 설득력을 가지면서 현대 대중들을 만나고 있나? 전형적인 그런 그 인간의 본성을 전형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보는 그런 메슬로우 관점의 캐릭터보다는 켈릭의 관점에서 보다 다양한 자아들이 공존하면서 그러한 자아들의 공존 과정에서 등장을 하는 다양한 내적 갈등들, 외적 갈등들의 문제들이 오히려 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자기 삶에 있어서의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과 마찬가지 고민을 지금 마블의 캐릭터들은 하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설득력을 느끼고 공감의 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메슬로우의 위계적 욕구 피라미드 순서에 의해서 위계에 의해서 상위 욕구가 하위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위계적인 욕구 피라미드와 켈릭의 수평적 욕구 피라미드는 실제 예술을 비롯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대중예술을 비롯한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서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7페이지 맨 위쪽 내용을 보면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예술의 영역에서 작품 속 캐릭터는 인간의 욕구를 위계적으로 인식한다면 자아실현의 욕구로 가득 찬 전형적인 영웅의 속성, DC 코믹스의 배트맨이라든가 슈퍼맨과 같은 속성을 가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수평적 하위자의 복합체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다면
다양한 내적 자아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성격, 우리가 상대적으로 마블 캐릭터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입체적이고 다원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위계적인 어떤 그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는 그런 본성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느냐, 혹은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하위자의 관점에서 그런 위계적인 그 자아의 그런 그 성장이 아니라 다양한 자아들이 동시에 공존을 하면서 그러한 그 자아들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하고, 또 그러한 그 협력과 충돌이 마찬가지 다른 그 협력과 충돌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인간들과 만났을 때 훨씬 더 복잡한 갈등의 경우의 수가 산출되는 그러한 그 과정으로 인간들의 본성과 인간들의 사회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실제 우리 대중예술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그 진화 심리학 관점의 하위자 이론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본질 가운데 하나인데, 인간의 욕망 추구가 위계적인 그런 그 자아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켈릭의 하위자와 이론에서처럼 수평적인 많은 하위자들이 동시에 다양한 욕구를 추구하고 있어서 그러한 다양한 욕구 추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협력과 성취의 양상들이 실제로도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들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의 산출들을 분석하고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 극명한 차이가 메슬로우의 그런 위계적인 욕구 피라미드 이론과 켈릭의 수평적인 하위자 이론 사이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화 컨텐츠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심리학을 별도로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메슬로우의 이론은 틀렸고 켈릭의 이론을 받아들여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과 관련된 그 학습의 과정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가지 모델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학문의 이론들이 옳다 그르다를 우리 문화 콘텐츠 학과 영역에서 따질 일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대중예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문화 콘텐츠 기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관점에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고 인간들이 펼쳐지고 있는 인간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이 정립한 그런 인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기획은 어떤 방향의 인간의 본성에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이 기획들이 완성되어 가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이론을 기준으로 갈 것인가, 혹은 켈릭의 욕구 피라미드 이론을 기준점을 삼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큰 그 고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학술적으로 메슬로우의 이론이 옳으냐 켈릭의 이론이 옳으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대중예술의 영역에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다원적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위계적인 이론적인 구조로 보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충분히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권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기준점은, 인간의 마음을 메슬로우가 설명하는 것처럼 위계적인 단선적인 구조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진화심리학, 켈릭을 비롯한 많은 진화심리학의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순되는 다양한 하위자들이 함께 공존을 하면서 때로는 복잡거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사이 좋은 그런 그 모습을,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변적이고 다원적인 그런 그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보다 많은 혜택을 대중예술 종사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창작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같은 기획을 꿈꾸는 기획자들이나 마케터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그 과학적인 그 탐구의 결과들이 인간의 마음을 그런 단선적인 구조보다는 다원적인 구조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무언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의 자료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 그런 켈릭의 하위자와 이론들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 각자 각 모둠별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획의 방향들도 각 모둠들마다 그 아이템들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그 타겟 집단들이 다 다르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집단들이 어떤 자아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집단의 자아들이 어떤 욕망의 추구를 동시에 여러 욕망들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욕망 추구의 과정에서 그 타겟 집단들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학기에 그 문화 콘텐츠 기획 이론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이해하고 타겟을 이해하는 것인데, 나를 이해하고 소구 대상층을 이해하는 것인데, 나의 욕망을 이해하고 소구 대상층의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와 또 내가 만나야 될 대중들, 타인들을 이해할 때 나의 본성과 대중의 본성을, 내가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의 본성에 나의 기획은 어떤 그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구현돼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오늘 살펴본 하위자와 이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윈주의 장르 이론 첫 번째 내용으로 하위자와 이론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 내용과 오늘 동영상 강의 내용들 살펴봐 주시면서 스스로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 기획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서 동영상 강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오늘 첫 번째 하위자와에 관련된 동영상 강의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